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무기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항공모함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 3월 28일이었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CVN-68 니미츠호가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습니다. 니미츠호를 포함한 미 제11항모 강습단은요, 전날인 2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했었죠. 제11항모 강습단장 크리스토퍼 스위니 제독은요, 항모 강습단 방안은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약 70여 기의 함재기를 싣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바짝 긴장한 북한은 같은 날이었죠. 27일에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이번에 입항한 니미츠 항공모함은요, CVN-78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이 진시되기 전까지 미 해군을 대표하는 최대의 항공모함 중 하나입니다. 2024년인 내년에 퇴역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어떤 배인가요? 네,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어떻게 설명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피부에 와 닿을까 고민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높이는 용골부터 마스트까지 74m고요. 이건 쉽게 말해서 24층 건물과 같은 높이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1번함 니미츠의 경우에 약 91,400톤, 4번함 루즈벨트는 약 96,000톤, 5번함 에이브라함 링컨부터는 약 10만 톤으로 증가했죠. 이 니미츠급은 10번함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해군의 최대 함정이죠. 독도함은 27,000톤급입니다. 홀수는 11.3m고요. 건조에 들어간 강철제 무게는 무려 54,000톤입니다. 비행갑하는 폭이 78m고요. 비행갑판 면적은요 1.8헥타르. 이거를 미터 제곱으로 환산해 보면 18,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얼마냐? 무려 5,445평입니다. 함내 구획 숫자는요 약 4,000개 이상이죠. 4,000개 이상의 구획으로 함내가 나뉘어져 있고요. 다세 중량, 이 니미츠급에 사용하는 이 다세 중량은 27톤입니다. 그 다음에 닷을 매단 쇠사슬 한 마디의 무게 있죠. 이게 쇠사슬로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 쇠사슬 한 마디의 무게가 얼마냐? 160kg입니다. 또한 탑재되는 항공연료의 부피는요 1250만 리터, 한마디로 12,500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함에 탑재된 전화 숫자는 2,500대 이상이고요. 탑재된 TV 숫자는 3,00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함을 건조할 때 사용된 배선의 총 연장은 무려 1,600km예요. 탑승연 숫자는요 약 6,200에서 6,300명 정도 되고요. 탑재된 식사 총 수량은요 6,000명의 인원이 70일간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니미츠급 항공모함 내 우체국이 처리하는 우편물 수량은 450톤입니다. 또한 함내 군의관은 11명이죠. 의사가 11명, 치과 의사가 5명입니다. 그리고 함내에는 53개의 병상이 있고요. 함내 교회는 3곳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발소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큰 이발소예요. 함내 이발 횟수는요 매주 약 1,500회입니다. 또한 함내 냉방 설비 용량은요 2,250톤이에요. 이게 2,250톤 잘 여러분들 와닿지가 않죠? 평균적인 미국 가정 500곳을 냉방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함재기는요 탑재 방법 등에 따라서 70에서 105대 사이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엔진 출력은요 무려 28만 마력이죠. 속도는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지만 30노트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설명드리면 아마 조금이나마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큰 니미츠급을 만든 이유는 뭔가요? 네, 미국은요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함대를 항모가 중심된 기동함대로 개편합니다. 전쟁 전 7척에 불과했던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은요 종전 시점에 이르러 에식스급 항공모함도 22척이나 뽑아내죠. 그런데 미국은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쟁 중 에식스급보다 배수량이 30% 정도 늘어난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의 제작에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미국은 가면 갈수록 대형 항공모함 보유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 항공모함의 이상은 나락으로 갑니다. 왜냐? 물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대대적인 감군이 있기도 했지만 핵무기가 실용화되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쟁은 뭐다? 이제까지 해왔던 전선에서 밀고 당길 그런 전쟁이 아니라 폭격기로 적의 요충지에 핵폭탄만 투하하면 쉽게 끝낼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CVA-58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해군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조에 착수한 지 불과 5일 만에 전격 취소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1949년 소련의 핵폭탄 개발 성공과 이어서 발발한 한국전쟁은요, 미국이 전략을 다시 수정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대도 핵무기를 가지게 된 이후부터 이 핵무기는요, 오히려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항공모함은요, 해외 교전 지역에 참전할 때 여전히 매력적인 전력 투사 수단임이 확인된 거였죠. 게다가 Z시대에 들어서고 미 해군의 작전 구역이 전 지구적으로 바뀌면서 미국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형의 항공모함, 이른바 슈퍼캐리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1950년대 중반부터 차례로 포레스탈급에 이어서 키티호크급 항공모함을 건조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거대한 항공모함에 대한 연료 보급이었습니다. 항모 자신이 소비하는 연료에 더해 항공유까지 막대한 양이 소비되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2, 3일마다 한 번씩 항공모함에 주유가 필요했어요. 보급선이 와서. 그렇게 되니까 미 해군의 함상 보급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대한 항공모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일한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핵추진이었죠. 문제는 재래식 동력함에 비해 이 핵추진 항공모함의 건조 비용이 70%나 비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척으로 예정된 키티호크급 항공모함 중 한 척만 시험 삼아서 핵추진으로 제작에 나섰죠. 그것이 바로 원자력 항공모함의 역사를 새롭게 개척한 CVN-65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엔터프라이즈가 완성된 직후인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집니다. 당시 미국은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쿠바와 소련을 압박해야 했었는데요. 여기서 무한한 항속력을 가진 엔터프라이즈가 대활약을 합니다. 결국 핵 추진 방식이 비록 건조비는 비싸지만 작전 효율 측면에서 대단히 뛰어나다고 미 해군은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실전 배치될 새로운 항공모함을 핵 추진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슈퍼캐리어가 바로 니미츠급 항공모함이죠. 초도함인 CVN-68의 한 명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태평양 방면 최고 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체스터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습니다. 이 니미츠함은 1968년 건조를 시작해서 1972년 진수 후에 각종 시험을 거쳐 1975년에 실전 배치가 됩니다. 참고로 이 니미츠함의 획득 비용은요, 1961년 취역한 엔터프라이즈의 4억 5천만 달러보다 무려 4배나 비싼 18억 달러였습니다. 물가 수준을 감안해도요, 대략 2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설명한 대로요, 엄청난 크기와 항공기 탑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 추진 동력을 통해서 시속 30노트 이상으로 항행이 가능하고요, 이 동력으로 사출기까지 운영할 수 있죠. 또한 니미츠급의 갑판은요, 이착함 구역과 주기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분하는 앵글드 데크, 즉 경사 갑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4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분당 최대 12대를 이함시킬 수 있는 4대의 사출기가 역시 탑재되어 있죠. 근데 이 앵글드 데크가 설치되어야지 동시에 함재기가 이착함이 가능해집니다. 즉 앞쪽에서는 이함, 그 항공기를 날려보내고요, 뒤쪽 경사장갑판에서는 항공기가 착함을 할 수 있죠. 동시에요. 특히 니미츠급 항공모함에는요, 각종 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이 탑재된 통제실이 여러 존재합니다. 먼저 항공모함에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DC, Combat Direction Center는요, 이른바 전투 통제실이라고 불립니다. 각종 첨단 감시 및 지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요, 작전이 시작되면 공격과 방어에 상관없이 항모 전단에 소속된 호위함들 및 함재기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CATCC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Carrier Air Traffic Control Center라는 뜻인데 이곳은요 한마디로 공항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항공 통제뿐만 아니라 각 항공기의 연료 잔량, 탑재 무기의 종류와 숫자, 조종 중인 파일럿의 이름까지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또한 항공모함은 단독이 아닌 항상 타격 전단을 구성해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미츠급의 선내에는요 기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인 전술 통신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TFCC, Tactical Flag Communications Center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설치된 TFCC는요 국방부 지휘센터 NMCC, 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를 비롯한 각종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미츠급 항공모함도 역시 전투함이니까 뭐 이제 자체 방어 시설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림 함대공 미사일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 근데 원래 항공모함의 방어는요 원칙적으로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지스함 같은 호위 전력이 담당해요.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니미츠함은요 미 해군 제11 항모 강습단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니미츠호 이외에 타이콘데레과급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웨인 E 메이어, 그 다음에 디케이터 이렇게 3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척 이상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군수 지원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니미츠함의 항공 전력이 웬만한 뭐 한 나라 공군력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니미츠함에 소속된 항공단은요 미 해군의 제11 항모 비행단입니다. 이 비행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 비행대대가 4개가 있는데요. 이 전투 비행대대는 F-18EF 슈퍼 호넷과 F-35C가 혼합 편제되어 있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F-35C로 대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자 비행대대가 1개가 있고요. 조기 경보대대가 1개, 회전익기 대대가 2개, 그 다음에 수송대대가 1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성은요 기본 구성이에요. 그래서 기본 구성일 경우에 총 79기의 항공기가 탑재가 되는데 이 전투 비행단은 3개의 F-18EF 대대하고 1개의 F-35C 대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F-35C는요 VFA 97 전투 비행대대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투 비행대대의 함재기 보유 숫자는 12개예요. 그리고 작전 성격에 따라서 이 전투 비행대대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가 추가될 경우에는 해병대 전투 비행대대가 추가가 돼요. 근데 이 해병대 전투 비행대대는 F-18CD 레거시 호넷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개 전투 비행대대가 더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면 순수 전투기만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죠. F-18EF가 36기, F-35C가 12기, 그 다음에 F-18CD가 12기에서 총 60기의 멀티롤 전투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전투기들이 아니잖아요. 딱 들어만 봐도. 어떤 전투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호넷만 하더라도 F-15K에 견주는 하이엔드 멀티롤 전투기예요. 게다가 여기 뭐까지 있어요? 스텔스 전투기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 정도 하이엔드 멀티롤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 국가만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동남아에서 최강 공군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이 보유하는 하이엔드 멀티롤 전투기는 F-15SG가 40기, F-35B가 4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관이 깊은 인도네시아는요 하이엔드기로 라팔 42기, 그 다음에 수호이 27계열이 15기가 있죠. 인도네시아하고 라이벌 말레이시아는요 수호이 30 MKM이 18기 정도예요. 그리고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공군도요 하이엔드기는 수호이 27 32기가 전부입니다. 이러니까 웬만한 나라 공군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니미츠급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와 니미츠급은 원래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가진 편은 아니었어요. 88 올림픽 당시 니미츠가 우리 주변 해역에서 일종의 경비를 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훈련하느라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행동을 한 일이 있죠.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는 뭐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항공모함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자주 모습을 보이면서 전시에 가장 먼저 출동할 일본 요코스카 주둔의 미 항모가요 1990년대까지 미드웨이나 인디펜던스, 키티호크 등 재래식 추진 항모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일본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뚜르게 맞은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론은요, 전통적으로 원자력 추진 군함의 기항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요코스카는 미국 항모가 유일하게 모항으로 사용하는 해외 항구예요. 따라서 여기에 배치되는 항모도 가급적 원자력 추진이 아닌 통상 추진식의 배를 배려한 겁니다. 하지만 키티호크가 퇴역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키티호크가 2009년 1월에 퇴역하기 위해 2008년 여름에 일본을 떠났고요. 그 대체로 니미츠급인 조지 워싱턴이 들어옵니다. 그 후에는 빈번하게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죠. 2008년 2월 말에는요, 니미츠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요. 같은 해 7월에는 로널드 레이건이,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 배치된 조지 워싱턴도 우리나라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만 3차례 니미츠급이 우리나라에 온 거죠. 그리고 2013년에 니미츠호가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뭐 20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이제 니미츠급은 왔지만 니미츠호가, 일본함 니미츠호가 방문한 건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10년 만에 니미츠호가 우리나라를 다시 찾은 거죠. 하지만 니미츠호의 임무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에 퇴역이 예정되어 있어요. 미 해군은 항공모함의 사용 연한을 50년으로 잡거든요. 근데 1972년에 진수한 니미츠함은요, 올해로 51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역할 때가 됐죠. 뭐 미군 예산 뭐 편성된 거 보니까 이미 뭐 니미츠급 해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니미츠함의 후속으로는요, 더욱 발전된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9척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현역에 있습니다. 미 해군은 새롭게 12척의 항공모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니미츠급 함의 초기형에 대한 수명 연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니미츠급은요, 우리나라 주변에 자주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뭔가 실전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상황은 절대 오면 안 되겠죠. 하지만요, 한미 해군 연합전력의 상징으로서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진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항공모함 얘기인가요? 네, 그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자마자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중국이 차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위원장의 회동에 대응해서 또다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강도 높은 무력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동부전구는 8에서 10일 대만 해협과 대만섬 북부, 그 다음에 남부 대만섬 동쪽 해공역에서 대만섬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경비 순찰과 날카로운 검 훈련을 계획대로 조직한다고 8일 발표했었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 42대와 함정 8척이 이날 아침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고요. 로이터 통신은 또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한 바시 해협 부근에서 중국이 대함 공중 공격과 전자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잠 훈련도 실시했다고 대만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진 와중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대만 동부 해역에 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항공모함 진입 사실은요,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이 대만 국회에 출석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미 항모의 출현이 중국군 항모 산둥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11일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항공기와 함선을 동원했습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90대 이상, 100여 대 가까운 항공기를 지금 동원해 대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의 항모 전단이 대만 해협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요, 미중 항모 전단이 만약에 격돌하게 되면 누가 승리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양측의 항모전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양측의 항모전단 규모가요,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항모전단은요, 경우에 따라서 그 규모가 변하기도 하지만요, 일단 비슷한 규모로 상정을 해봤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항공모함 한 척에 4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붙고요, 여기에 군수지원함과 공격 원점이 추가로 편성되죠.
두 척의 타이콘데레가급 이지스 순양함과 두 척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여기에 두 척의 LA급 공격 원잠이 편성됩니다. 중국은 미국을 철저히 벤치마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슷한 규모로 이제 가정을 한 거거든요. 중국은 두 척의 13,000톤급 050 방공함하고요, 두 척의 052T형 범용 구축함, 그리고 두 척의 상급, 보통 이제 093급이라고 하는데요, 두 척의 상급 공격 원잠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측의 항모 전단의 일단 그 기본적인 밸런스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짚어볼 거는 뭘까요? 먼저 잠수함 대결입니다. 잠수함 대결이 먼저인 이유는요, 항모 전단을 호위하는 잠수함은요, 가장 앞서서 적의 잠수함을 탐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LA급 원잠은요, 최신형 기준 수중 배수량 7,177톤, 수중 최고 속도는 33노트입니다. 533mm 어뢰로 무장하고 있고요. 토마호크를 운영하지만 대함미사일은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수 소나와 측면 배열 소나, 그 다음에 견인식 예인 소나를 탑재하고 있죠. 특히 미국제 소나는요, 그 어떤 나라의 잠수함 소나보다 저주파 소음 탐지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으로부터 최대 300캐리, 그러니까 한 560km 전방에서 적 잠수함 수색 및 경계를 담당하고 있죠. 반면 중국의 상급 잠수함은요, 역시 공격 원잠으로 수중 배수량은 7,000톤입니다. 뭐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미국제하고. 수중 최고 속도는 30노트로 알려져 있고요. 역시 533mm 어뢰를 탑재하고 있으며 VLS, 즉 수직 발사대도 있어서요, 순항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LA급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국제 소나는 서방, 특히 미국제 소나에 비해 음탐 기능이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수 아래면 다행이죠. 결정적으로요, 정숙성의 차이가 납니다. 미 해군은요, LA급 공격 원잠의 정숙성에 진짜 아낌없는 투자를 했어요. 따라서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이 나오기 전까지 공격 원잠 중 가장 조용하고 빠르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급 공격 원잠은요, 정숙성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 해상자에 대해 발각돼서 떠오른 적도 있고요. 2021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을 미행하다가 발각되기도 했죠. 영국의 수상함하고 잠수함한테 모두 걸렸어요. 따라서 항모전단의 잠수함 전력은 미국의 승리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항모전단 방어 능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타이콘데레가급 이지스 순양함은요, 이지스함의 대명사였죠. 만재 배수량 1만 톤이고 최고 속도는 약 33노트입니다. 특히 매우 강력한 출력의 AN 스파이-1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해서 방공 탐지 기준으로 약 320km, 시 스키밍 탐지 기준으로는 약 83km, 탄도 미사일 탐지 기준으로는 약 925km의 탐지 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SM-2, SM-3, SM-6 함대공 미사일을 모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도 미사일부터 항공기, 대함 미사일까지 전방위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죠. 이보다 약간 작은 알레이버크급은요, 더욱 개량된 AN 스파이-1D V5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63km 거리에서 약 2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고요. 미사일의 동시 유도는 최대 17개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동시 유도의 경우 반응 시간을 크게 줄여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 SM-2, SM-3, SM-6 죄다 운영이 가능하죠. 더욱이 타이콘데레가급보다 대잠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최첨단 소나를 사용해서 적 잠수함 색출 및 격침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편 중국의 050 구축함은요, 아직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만재 배수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3,000톤급 정도 돼요. 또한 이 050 구축함은요, 중국의 전투함 중 가장 크고 강력한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전자전 센서 등이 이 통합 마스트 안에 매립되어 있죠. 이 050 구축함의 346B형 위상 배열 레이더의 정확한 성능은 역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항공 표적의 경우 450km 이상의 탐지 거리를 갖는다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무장으로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HQ-10과 S-300을 함대공용으로 개조한 사거리 250km의 HQ-9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요, 최근에 사거리 1500km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은 YJ-21E를 탑재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미사일은 당연히 VLS에 수납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에 해당하는 052D형 구축함은요, 346A형 위살공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약 400km의 최대 항공 표적 탐지 거리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HQ-10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지만 대함미사일은 탑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함대공 능력은 미국이 앞선 것으로 볼 수 있죠. 스펙상의 레이더 성능을 봤을 때 수치는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정밀전자 장비 성능에서 미국이 한 수 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탑재한 함대공 미사일의 성능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리고 미 해군은 이지스 계열의 전투함을 1980년대부터 운용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함미사일의 능력은요, 중국이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YJ-21E 때문이죠. 이게 스펙상 마하 6이고 도립 시에는 마하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함대공 미사일로 요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요, 전반적인 항모 전단의 함대공 능력은 미국이 앞서 있지만 중국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최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항모 전단의 꽃은 함재기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는요, 통상 4개 대대 48개의 멀티롤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3개 대대는요, F-28EF고요. 또한 1개 대대는 F-35C죠. 그 다음에 항공 통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해병대 F-28CD 1개 대대가 추가가 돼서 총 60기를 운용하게 됩니다. F-28EF는요, F-15K에 비견되는 강력한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A사 레이더까지 탑재되어 있죠. 이 A사 레이더는 190km 떨어진 미그 29를 탐지할 수 있고요. 폭격기같이 덩치 큰 표적은 무려 25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8톤의 무장 탑재가 가능하고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장착된 AGM-158C 라즘은요, 사거리 560km의 아음속 대함 미사일입니다. 여기에는 AI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의 전파 방사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적이 방해 전파를 발산할 경우 오히려 확실한 표적이 되는 거죠. F-35C는 최근 배치가 시작된 5세대 함재기입니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고 A사 레이더는 기본 사양이죠. 그리고 역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및 AGM-158C 라즘 대함 미사일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라즘의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납창에는 넣지를 못하고 외부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F-35C의 전투 행동 반경이 1100km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 해병대의 FA-18CD가 추가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 이 FA-18CD에도 A사 레이더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성능을 FA-18CD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반면 현재 중국 항공모함이 운영하는 함재기는요, J-15가 유일합니다. 사실상 수호이 33을 데드카피한 J-15는요, 외부 무장 탑재 능력은 6.5톤, 항속거리는 공대공 고고도 초계를 기준으로 최대 3,500km 전후로 상당히 뛰어난 편이지만 스키 점프 방식의 이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투 행동 반경은 약 1,300km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게 연료를 최대한 적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스키 점프 방식이니까 연료를 최대한으로 적재하면 이게 무장 탑재 중량이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투 행동 반경이 한 1000km도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J-15는 그동안 엔진 문제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2018년 개발된 양산용 엔진 WS15H의 품질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지금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중국이 개발한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 추락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신 개량형인 J-15D하고 J-15B에는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성능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J-15 무장을 살펴보면요, 중국제긴 하지만 단거리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요, 운용이 가능한 YJ-83K 아음속 대함 미사일은요, 사거리가 180km입니다.
이 길지 않은 사거리 때문에 미 해군의 방공망을 뚫고 미 항모 전단에 접근해서 대한 미사일을 날리기가 쉽지 않죠. 성능 면에서 양측을 종합 비교해 봤을 때는요, 중국의 J-15는 FA-18EF와 F-35C는 고사하고 A사 레이더가 탑재된 FA-18CD와도 매우 괴로운 전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양측 항모 전단이 맞짱을 뜨면 도대체 누가 이길까? 일단 양측 항모 전단이 서로에게 접근하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될 텐데요. 당연히 함재기가 먼저 출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 해군의 니미츠는요, 사출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항공기 투입이 가능하죠. 이론적으로요, 1분에 최대 12개의 항공기를 발진시킬 수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수치예요. 보통 1시간에 40여 개의 항공기 발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사출기가 4개예요. 사출기가 4개이기 때문에 4기가 동시에 발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증기 사출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 함재기들은 무장과 연료의 희생이 거의 없이 출격이 가능하죠. 반면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는 산둥함은요, 사출기에 적용되는 연속 발진 요구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출기 같은 경우는 한번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사출기 제 위치로 놓고 그다음에 증기 가스 터빈 다시 이렇게 뭐 채워가지고 이렇게 다시 날려야 하거든요. 이런 요구 시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함재기가 발진 위치에 이동하는 대로 이륙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스키 점프 방식은요, 함재기가 요구하는 최소 이륙 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공 갑판 위에 대기하는 함재기 수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한 게 뭐냐? 스키 점프대가 1개예요. 이 스키 점프대가 1개라는 얘기는 뭐냐? 동시에 발진 가능한 기체 수가 없고 사실상 한 대씩 날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니미츠 항공모함보다는 동시간에 투사하는 항공기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미군 해군 함재기들의 결정적인 이점이 뭐냐? 바로 AWACS의 백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미츠는 사출기를 이용해서요, E2C 호크아이를 발진시킬 수 있는데요. 이 호크아이 AWACS는요, 최대 648km 밖에 해상 및 공중 표적을 찾아내서 아군기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무려 2,00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요. 작전 시간은 최대 8시간이죠. 이렇게 되면 미 함재기들은 중국 함재기들을 먼저 발견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방공함의 사거리 밖에서 중국의 항모 전단을 공격할 수 있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F-35C예요. F-35C가 전투 행동 반경이 1100km라고 그랬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F-35C가 라즘을 탑재하고 1100km까지 나가서 거기서 사거리 560km짜리 라즘을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사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1660km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대한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약간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100km 남아 먼저 미국이 뭐예요? 중국 항공모함을 향해 대한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만 대입한 이론적인 거예요. 일단 이론적인 거. 그렇다면 중국은 조기 경보기가 없냐? 중국도 조기 경보기가 있어요. 하지만 뭘 쓰냐? 바로 Z-18 헬기를 써요. 근데 이게 헬기니까 탐지능력이 굉장히 많이 제한됩니다. Z-18 이 AWACS 헬기는요, 150km 거리의 공중 목표물하고 250km 거리의 미사일 보트 유형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동시 처리 목표 개수는 20개죠. 아까 호크아이가 몇 개였죠? 2000개였잖아요. 100분의 1이에요. 또한 작전 시간이 3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호크아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게 되죠. 즉, 양측 항공모함의 함재기의 사출 능력하고 AWACS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함재기들은 시작부터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양측의 함재기의 성능마저 차이가 많이 나고 숫자마저 차이가 많이 나죠. 산둥함의 최대 전투기 탑재 대수가 32대 정도예요. 근데 미국은 몇 대라고 그랬죠? 해병대까지 붙으면 60기라고 그랬죠. 그 거의 2대1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전투를 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미 해군 항공도의 또 다른 히든카드가 있죠. 뭡니까? EF-18G 같은 전자전기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중국은 힘든 전투, 괴로운 전투, 절망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항모전단의 함재기가 먼저 전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던 전투기를 죄다 내보냈는데 이게 전멸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더 이상 항모함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함재기의 전멸을 확인하는 즉시 중국 항공모함 함대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지. 신속하게 도망가야지. 빛의 속도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에는 YJ-21E라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고정 타켓을 향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간다면 좌표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뭐 이렇게 따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항공모함은 고정 타겟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같은 이동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YJ-21E 같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항법과 유도를 위해서 중국 전략지원군이 제공하는 위성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움직이니까. 그런데 미군이 보유한 각종 전자전 공격으로 위성 신호가 불량할 경우에는 의외로 YJ-21E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인 정찰기를 통한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을 적극 고려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잠수함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만약 미국과 중국의 항모 전단이 실제로 맞붙는다면 아직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요, 역부족입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전투기 투사 능력과 함재기의 성능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하지만요, 중국 해군은 자신들의 한계를 정확히 깨닫고 신형 항공모함을 제작했죠. 벌써 003형이 나왔죠. 미국하고 똑같은 전자기 사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함재기 역시 5세대 함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중국 역시 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중국은 앞으로 미국과의 항모전단 격차를 줄이려고 아주 애를 쓸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그 간격을 더 벌이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양측이 언젠가 태평양에서 맞붙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럴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경량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커요. 부디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서만? 게임에서만 일어나야죠.